1683년 9월 12일 오후 5시, 유럽 문명의 운명이 단 한 번의 돌격으로 결정됐습니다. 18,000명의 기병이 언덕을 내려오는 순간 200년간 유럽을 위협하던 제국의 야망이 무너졌죠. 만약 이날 오스만 제국이 빈을 함락시켰다면 유럽 전체가 이슬람 제국의 지배 아래 들어갔을 겁니다. 로마까지 점령당했을 수도 있었고요. 어떻게 한 도시의 운명이 대륙 전체의 미래를 바꿨는지 그 극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14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스만 제국이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면서 유럽은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거든요. 이후 80년 동안 오스만은 동남 유럽과 중동 대부분을 집어삼켰습니다. 특히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하던 중부 유럽은 직접적인 위협을 받았죠. 오스만 술탄들은 단순히 영토 확장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로마 제국의 정당한 계승자라고 여겼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원래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오스만은 서로마의 수도 로마까지 정복해야 진정한 로마 제국이 된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빈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빈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알프스 산맥과 다뉴브 강이 만나는 전략적 요충지였죠. 빈을 점령하면 북쪽, 남쪽, 서쪽 어디든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전체의 열쇠였던 거예요. 1529년 술탄 술레이만 대제가 처음으로 빈을 포위했지만 실패했고 그 후 150년 넘게 오스만의 유럽 진출은 헝가리 국경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17세기 후반 상황이 다시 변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레오폴트 1세가 가톨릭 신앙을 강요하며 헝가리 개신교도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거든요. 헝가리 귀족 임레 투콜리가 반란을 일으켰고 오스만 제국에 도움을 요청했죠. 대제상 카라 무스타파 파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토콜리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술탄 메흐메드 4세를 설득해 1682년 8월 신성 로마 제국에 선전포고를 하게 했어요. 표면적으론 동맹국을 돕는다는 명분이었지만 모두가 진짜 목표가 빈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1683년 초 오스만 제국은 10만 명의 대군을 동원했습니다. 정예 예니체리 보병과 시파이 기병은 물론이고 트란실바니아와 왈라키아 병력, 크림 타타르 기병까지 합세했죠. 수백 문의 대포와 공성 장비, 수천 마리의 말과 낙타를 끌고 북서쪽으로 진격했어요. 이 거대한 군대가 오스트리아 영토로 들어오자 황제 레오폴트 1세는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포위전을 감수하는 대신 수도를 버리기로 한 거죠. 1683년 7월 7일 황제와 궁정 그리고 6만 명의 시민들이 빈을 탈출했습니다. 도시 인구의 절반이 도망친 겁니다. 빈 방어는 에른스트 르디거 폰 슈타렌베르크 백작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는 15,000명의 병력과 370문의 대포로 성벽을 지켜야 했죠. 오스만군이 도착하기 전 며칠 동안 교회 건물들을 모두 철거해 개활지를 만들었습니다. 7월 14일 카라 무스타파의 대군이 도착했고 도시 주변은 순식간에 거대한 텐트촌으로 변했어요. 관습대로 대제상은 사절을 보내 최후 통첩을 전했습니다.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주겠지만 저항하면 전멸시키겠다는 거였죠. 슈타렌베르크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며칠 전 페르히톨치도르프에서 항복한 민간인들이 학살당하고 노예로 끌려간 걸 알고 있었거든요. 빈 수비대는 마지막 한 명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7월 17일 본격적인 공성전이 시작됐어요. 오스만군은 지그재그 참호를 파며 성벽으로 접근했고 130문의 대포가 밤낮으로 도시를 포격했습니다.
하지만 견고한 성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죠. 카라 무스타파는 전술을 바꿨습니다. 성벽 밑으로 터널을 파고 화약을 설치하는 지뢰전을 시작한 거예요. 오스만 공병들이 성벽 아래를 광범위하게 파들어갔고 빈 수비대는 미친 듯이 역터널을 파며 적의 지뢰를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8월 내내 지상에서는 대포와 저격전이, 지하에서는 터널 전투가 벌어졌죠. 여러 차례 오스만 지뢰가 성벽을 폭파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수비대는 즉각 틈을 막으며 예니체리들의 돌격을 막아냈습니다. 도시 내부 상황은 날로 악화됐습니다. 봉쇄로 보급이 끊기자 식량과 물이 바닥났고 이질과 장티푸스가 퍼졌어요. 9월 초가 되자 원래 15,000명이던 수비대는 겨우 5,000명만 남았습니다. 전투와 질병으로 3분의 2가 쓰러진 거죠. 오스만 군도 소모전으로 고통받았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병력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빈의 함락은 이제 시간 문제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구원군이 오고 있었습니다. 황제 레오폴트와 교황 인노첸시오 11세의 호소에 유럽 여러 나라가 응답했거든요. 핵심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이었습니다. 요한 3세 소비에스키 왕이 3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남하했고 여기엔 유명한 날개 달린 후사르 중기병이 포함됐죠. 신성 로마 제국의 여러 공국들도 모였습니다. 카를 폰 로트링겐 공작이 이끄는 제국군에는 작센, 바이에른, 프랑코니아, 슈바벤 등에서 온 부대가 합류했고 심지어 우크라이나에서 온 5,000명의 코사크 자원병까지 가세했어요. 9월 초 기독교 연합군은 다뉴브강 북쪽에 8만 명의 병력으로 집결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군대였지만 지휘 체계를 신속히 구축했죠. 소비에스키 왕이 총사령관이 됐고 카를 공작이 부사령관으로 제국군을 계속 지휘했습니다. 9월 6일 연합군은 부교를 이용해 다뉴브강을 건넜어요. 그들은 강 남쪽으로 이동해 빈 서쪽과 북쪽에서 접근했는데 이건 오스만군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9월 11일 연합군은 칼렘베르크 능선의 고지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에서 빈과 오스만 진영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해가 지자 연합군은 언덕 꼭대기에 신호부를 피워 절박한 빈 시민들에게 도착을 알렸습니다. 그날 밤 소비에스키와 로트링겐은 다음 날 전투 계획을 확정했어요. 제국군과 독일 부대는 다뉴브 강 쪽 좌익에, 중앙엔 바이에른과 작센군을, 우익엔 폴란드군과 기병대를 배치하는 우측 포위 작전이었습니다. 카라 무스타파는 뒤늦게 고지대에 대규모 적군이 배치된 걸 알아챘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포위를 포기하고 전 병력으로 연합군과 싸우거나 일부만 보내고 빈 공략을 계속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그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했거든요. 빈이 거의 함락 직전이라고 판단한 대제상은 대부분의 병력으로 포위를 유지하고 겨우 2만에서 3만 명만 보내 연합군을 막으려 했습니다. 예니체리와 정예 부대는 새벽 총공격을 위해 공성전에 남았죠. 9월 12일 새벽 4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오스만 기병이 로트링겐 공작의 제국군 좌익을 공격했지만 격퇴당했어요. 해가 뜨잔 연합군은 조직적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오까지 전선 전체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죠. 좌익과 중앙에서 오스트리아와 독일 연대는 오스만군이 점령한 요새화된 마을들을 하나씩 빼앗았습니다. 누스도르프와 하일리겐슈타트 같은 거점들이 총검전 끝에 함락됐어요. 오스만군도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카라 무스타파는 타타르와 시파이 기병을 반복적으로 투입해 연합군의 진격을 늦췄죠. 하지만 정오가 되자 로트링겐의 군대가 좌측 고지 대부분을 점령했고 오스만 방어선 돌파가
임박했습니다. 빈 내부에서는 대제상이 계획한 최후 공격이 실패했어요. 오스만 공병들이 마지막 거대 지뢰를 설치했지만 빈 수비대가 아슬아슬하게 발견해 무력화시킨 겁니다. 우익에서 소비에스키가 지휘하는 폴란드군은 험준한 지형 때문에 진격이 더뎠습니다. 계곡과 숲이 기병의 이동을 방해했거든요. 하지만 폴란드 보병이 점차 전진해 오후 중반 오스만 본진 앞 게르스도르프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오후 4시경 오스만군은 북쪽의 제국군과 서쪽의 폴란드군 사이에 끼어 양면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됐어요. 로트링겐과 소비에스키는 결정타를 날릴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늦은 오후, 로트링겐은 좌익에서 새로운 공격을 지휘했습니다. 운터데블링과 오버데블링 마을을 습격해 오스만 우익을 포위한 거죠. 합스부르크 군대가 오스만 중앙 요새인 투르켄샤체에 접근하자 소비에스키는 결정적 순간을 위해 아껴뒀던 정예 중기병을 투입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120명의 선봉대를 보내 적의 힘을 시험했어요. 등에 장엄한 날개를 단 이 창기병들이 경사면을 따라 돌격했고 큰 피해를 입었지만 오스만 좌익이 무너지기 직전임을 확인했습니다. 전장 곳곳에서 패배 소문이 돌자 많은 오스만 병사들이 사기를 잃고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투르켄샤체에서 지휘하던 카라 무스타파 자신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본부를 남쪽으로 철수시켰습니다. 사실상 전투 지휘권을 포기한 거죠. 오후 5시 소비에스키 왕이 최후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병 전체를 진격시키라는 명령이었어요. 4개의 거대한 대형으로 18,000명의 기병이 언덕을 천둥처럼 내려왔습니다. 선두에는 소비에스키가 직접 이끄는 3,000명의 날개 달린 후사르가 있었죠. 그들은 창을 들고 오스만 진지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거대한 파도처럼 기독교 기병대가 오스만 좌익을 강타해 남은 부대를 수천 개의 말발굽과 창의 충격에 흩어버렸어요. 돌격의 충격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미 수시간 전투로 탈진한 오스만군은 이 거대한 공격을 견디지 못했고 많은 이들이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죠. 소비에스키의 기병들은 카라 무스타파의 본진으로 진격해 포병 진지를 돌파하고 대제상의 호화로운 천막을 무너뜨렸습니다. 거의 동시에 빈 수비대도 성문을 열고 쏟아져 나와 오스만 참호를 공격했어요. 돌격 시작 3시간 만에 해가 지기 직전 오스만군은 전면적으로 후퇴했습니다. 소비에스키 왕은 버려진 터키 진영에 들어가 교황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베니무스, 비디무스, 데우스비치트. 우리는 보았으며 하나님께서 정복하셨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유명한 말을 패러디한 겁니다. 승리자들은 오스만 진영에서 엄청난 전리품을 발견했습니다. 텐트, 금, 식량, 말, 낙타, 각종 보급품이 급히 버려져 있었어요. 전리품이 너무 많아 연합군과 빈 시민들이 모두 모으는데 일주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패배한 오스만군은 거의 모든 포병과 보급품을 잃었죠. 연합군은 며칠간 도망치는 오스만군을 추격해 합스부르크 영토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카라 무스타파는 불명예스럽게 베오그라드로 도망쳤지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술탄의 명령으로 2달 후인 12월 25일 비란끈으로 목 졸려 처형됐어요. 오스만 제국의 실각한 지휘관에 대한 관습적인 처벌이었죠. 빈 전투는 명확한 정환점이었습니다. 이 패배 이후 오스만의 유럽 정복 야망은 완전히 중단됐거든요. 1684년 초 교황의 주도와 빈 전투의 성공에 힘입어 기독교 열강들은 신성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폴란드 리투아니아, 베네치아 공화국, 그리고 1686년 합류한 러시아가 이 동맹에 참여했죠. 전례 없는 단결 속에서
이들은 여러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조율했고 17세기 남은 기간 동안 헝가리, 세르비아, 트란실바니아, 우크라이나 전역의 주요 오스만 거점들이 함락됐습니다. 결국 빈전투가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한 도시의 운명이 대륙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1683년 9월 12일 오후 5시 그 돌격이 실패했다면 유럽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오스만 제국은 빈 이후 200년 더 존속했지만 다시는 유럽의 심장부를 위협하지 못했어요. 18,000명의 기병이 언덕을 내려온 순간 유럽 문명의 운명이 결정된 겁니다.